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치 바다 위의 거대한 요새를 보는 느낌이다. 많은 해외 언론이 정조대왕암을 보고 느낀 총평이었습니다. 대왕정조암은 내년 8월까지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며 아직 바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군의 해양전력으로 포함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전투함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란 현대해전에서 대함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 추적 시스템 및 방공 미사일 공격 시스템과 이를 운용하는 통합 시스템 전투체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지스는 3차원 고정밀 위상 배열 레이더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지스함은 이러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으로서 동시에 200개 이상의 목표를 자동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그중 최대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취역한 세종대왕함이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전함이었는데요. 얼마 전 압도적인 성능 개조로 세상에 그 위상을 알린 정조대왕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2013년 합동참모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과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급 구축함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기 위한 소요 결정을 내렸으며 2014년부터 2028년까지 동급 함정 세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KDX-3 배치 2의 첫 작품인데요. KDX-3 사업의 시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후속함으로써 크기나 배수량, 무장, 방어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외형과 기본 무장체계는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하지만 기존의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단종된 이전 방식인 골키퍼 대신 팔랑스로 교체되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너비 21m, 경하 배수량 약 800톤, 만재 배수량 12영톤으로 한국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대 속도는 약 35노트입니다. 약 1년 5개월 만에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방어체계인 신형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경우 탄도미사일 식별은 가능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요격할 방어체계는 없었습니다. 같은 이지스함인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일본의 아타고급은 자체 방어가 가능했지만 세종대왕급은 방어체계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정조대왕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이지스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9C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이런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인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 같은 지상 기반의 요격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은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연안이나 해상에서 요격하면 성공 확률이 확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함선에서 요격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말고도 중국 역시도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 역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기존의 이지스 체계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때 다른 대공 탐지 기능은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에 들어간 신형 이지스 체계의 경우 대공 탐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역시 남다른데요. ANSPY-1D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 레이더로 인해서 동서남북 360도 커버가 가능한 4개의 레이더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레이더는 10km 이내 약 200여 개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최대 24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SPS-560K 3D 탐색 대공 레이더를 장착하여 해공 미사일 유도 역시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펙 강화로 인하여 이전 모델인 세종대왕급과 비교했을 때 탐지 및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잠수함을 상대하기 위해 탑재된 통합소나체계 ISS를 도입하여 잠수함 탐지거리도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연합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공유 역시 강화되었는데
미군과 나토군이 작전 시 사용하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한국군은 물론 한미 연합작전 시 아군의 상황을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지스함은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신의 방패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조대왕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특화되어 있는데 장착되어 있는 SM-6 미사일은 항공기와 함정 같은 경우 최대 4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대한 최대 요격 고도는 35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1800km까지 탐지 가능해 북한 전역을 모두 탐지할 수 있어 북한의 억제 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한국이 만든 최고의 이지스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이지스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미국도 그냥 20여 척 정도를 한국의 수주를 맡기면 되지 않아? 현대중공업은 더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미국보다도 조선소만큼은 좋은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선을 건조하는 건 다른 어떤 건 못지않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봐. 그런데 그런 걸 해외로 보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지.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수주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선박 수출은 직접적인 제작보다는 설계를 수출하는 게 대국으로서 좀 더 맞는 말이고, 선박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한 선박들을 만들 능력이 없는 소국들을 위한 것이야. 스페인은 꽤나 좋은 장사를 하고 있던 것 같았어.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야.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미국 조선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및 일부 중국 조선소들은 미국보다도 훨씬 진보한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 미국은 물적 인프라는 존재하지만 제작 기술과 공정을 더욱 빠르게 하려는 의지는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건조가 빨라지며 품질이 높아지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지. 나는 현대중공업이 군함을 화물선 건조하듯이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는 못할 거야. 알레이버크급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네. 혹시 저 기사에서 KVLS 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 아니, 없었어. 내가 보았을 때 좀 더 확실한 정보는 아마 이번 국제해양방 위산업전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CIWS 골키퍼를 장착하기에 더 좋은 공간이 있겠지? 선미의 한 개가 더 장착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탄막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 같아. 한 개의 CIWS가 장착되었거나 전후방의 CIWS를 모두 갖춘 이지스함에서 복무들 했었는데, 내 생각에 CIWS는 정말이지 할양된 공간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나는 CIWS를 배의 중심의 양쪽에 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미사일들이 주로 노리는 곳이 그쪽이거든. 하지만 이지스함에서 공간은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장착을 하곤 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즘 대부분의 미해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에는 오직 한 개의 CIWS를 장착하고 있다는 거지. 분명히 하나를 앞에 더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 어째서 양옆에 놓는 것이 앞뒤로 장착하는 것보다 나은 거지? 앞뒤에 장착하면 측면으로 파고 들어오는 공격도 충분히 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배의 측면 중심부에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닐까? 좋은 예시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들은 측면에 CIWS를 장착했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알고 있지? 내 견해로는 충분히 자리가 남을 것 같은데 말이야. 돈 때문이야. 자리는 남지만 설치를 안 하고 있지. 너는 한쪽에서만 오는 미사일을 생각한 것 같은데 만약 동시에 양쪽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양쪽을 전부 커버해야 할 상황에는 어떻게 할 거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유럽의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을 장착하고 한국의 장갑차와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서 한국산 장갑차와 자주포에 대해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왜 한국산 무기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 유럽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 발생해 한국산 레드백의 수요가 더욱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난해 매출액이 공개되자 주요 방산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KAI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 8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KAI가 이처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폴란드의 FA-50GF-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등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KAI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올해도 한국 공군의 TA-50 2차 사업 납품을 이어가고 연말 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 및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호실적에 자신감을 얻은 KAI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AI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앞으로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KAI의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까지 크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을 원하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점점 더 늘고 있어 올해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에 장밋빛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나토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유럽은 발칵 뒤집혔고 저마다 방위력 증강에 꼴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소련제 낡은 무기들을 운용하던 불가리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그러자 불가리아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국회의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불가리아 대통령은 콕 집어 FA-50과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경공격기와 전차는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 도입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해 서방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차의 경우 구소련의 수출형 모델인 T-72M1과 T-72M이 80대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모델로 그야말로 낡은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기로는 자국을 직접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불가리아는 2022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서구권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불가리아 육군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무기는 기계와 여단용 장갑차입니다. 현재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장갑차는 BTR-60으로 1950년대에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대적 장갑차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을 맞추지 못해 계속 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장갑차가 대당 25억 원인데 반해 한국의 K808 장갑차의 경우 약 12억 원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또 한국의 K21 보병 장갑차도 불가리아가 원하는 장갑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으로부터 K21 보병 장갑차를 구매하고 여기에 한국의 현공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력을 강화한다면 불가리아는 가성비 최적의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육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자주포 도입입니다. 그동안 불가리아는 1970년대부터 배치된 구소련의 ES-1 자주포를 운용해 왔습니다. 122mm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45발 내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부터 발사까지 하려면 46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얇은 장갑으로 피격 시 생존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육군은 현재 기동력이 우수하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춘 155 자주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와 보병용 대공 장비 구매, 대공 방어체계 구축, UAV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리아는 현재 약 200대의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확도도 낮고 사용 후 재장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구소련제 122mm 로켓도 호환 가능하도록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불가리아 역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하면 자신들이 보유 중인 로켓을 호환 가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더 한국의 천무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구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해군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 획득을 추진하면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 분야 역시 한국 방산의 장점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라 한국이 무기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구식 소련제 무기 보내며 무기 공백을 나토와 상호교류 가능한 신형 무기들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보낼 예정인데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한국이 만드는 장갑차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3조 원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 전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꺾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지만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막판 대추격전을 하며 따라와 한때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사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한국산 장갑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한화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는 MOU를 맺은 한화는 앞으로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해 영토와 국경보호, 치안관리, 왕실보호,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영국이 2008년부터 6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장갑차 사업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폭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장갑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산에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 의회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추진해오던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고 현재 영국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러난 영국군 장갑차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갑차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스웨덴의 CV-90 장갑차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폭삭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계약 개시 이후 주문된 589대의 차량 중 현재 인도된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 300여 대가 야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부실한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용 중인 에이젝스 장갑차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던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났고 이를 위해 또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영국 의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 보유 중인 11척의 전투함 중 5척 역시 부실하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마저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 정도로 헤매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갑차 사업마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생산하는 차대와 레드백 장갑차의 차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에서도 차대를 활용해 성능을 입증했고
레드백 차대로 다양한 기갑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에이젝스 장갑차를 보완하느니 한국의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에이젝스라는 경쟁자가 스스로 몰락해 유럽에서 경쟁자가 제거되었고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 장착한 채 한국의 무기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산 장갑차 및 자주포는 더욱 더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 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 외선디 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0L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의 호소에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사 피온퓨리오사어, 디벡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하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의 영하권 기온이 300시간 넘게 유지되면서 72년 만에 최장기간 추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계속되는 한파로 일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둥반도의 북쪽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고, 옌타이와 웬딩의 눈높이는 52cm와 55cm까지 쌓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해안에서 기록된 가장 큰 눈 폭풍이었습니다. 헤이룽장성에도 폭설이 내려 제설차가 거리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도로가 막힐 정도입니다. 만리장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멍구 어울뚜어스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위험물 수송 차량 100여 대가 빙판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 대라도 미끄러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는 탑승자들을 신속히 구조 차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파에 강풍이 불어닥친 신장 우르무치에서는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겨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중국 보아이만 바다가 얼고 산둥 지방에는 74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국 최북단 항구인 보아이만의 판진항의 모습입니다. 해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바닷물마저 얼어버린 겁니다. 해빙의 면적은 6,955kmi에 달해 랴오둥만 해역의 22%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눈밭으로 뛰어드는 이 남성, 머리 꼭대기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내 차를 꺼내는 일은 차라리 발굴 작업에 가깝습니다. 교통지옥이 펼쳐지자 배달원들은 아예 물품 상자를 썰매처럼 끌고 다닙니다. 산둥반도의 끝자락 웨이하이에는 최대 74cm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주까지 20도를 웃돌던 상하이에도 50년 만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8.4시까지 내려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뒤덮은 북극 한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이 따뜻해지는 현상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할 공기들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이상기온이 왔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선 동짓날인 오늘부터 81일 동안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들 말하는데, 이미 폭설과 한파가 한바탕 휘몰아쳤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북부에 눈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힘겹게 겨우겨우 열고 나가면 문 밖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북극에 온 것처럼 온통 눈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처럼 더운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사냐의 해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른 곳도 있어서 같은 나라인데 기온 차이가 70도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북단에는 북극 한파가, 최남단에는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정도로 이상기온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위로 중국은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전역에 올해 첫 저온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텐진과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허난성 등 북방 5개 성지칼시의 73개 시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당국은 전력 긴급 복구에 나서 몇몇 지역은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119개 송전망은 아직 수리 중입니다. 푸양시와 핑딩산시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건물과 국영기업의 난방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학교 및 주거용 건물 등 필수 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허난성은 여러 차례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자오주오시에서는 지난 22일 발전소 고장으로 난방이 일부 중단됐는데 한겨울에 발전소 고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겁니다. 중국의 부실발전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전력 발전소의 노후화는 이미 지난 가을부터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지난 9월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이미 석탄 부족으로 민간의 전기까지 끊어지는 전력난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동북 삼성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정전으로 도로 신호등까지 꺼졌고, 랴오닝성의 한 공장에서는
정전에 따른 환풍기 가동 중단으로 노동자 2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북 삼성각지에서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호소와 상점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 중이며 양초 주문이 급증했다는 게시물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현지 교민에 따르면 선양 당국은 공장들의 30일까지 평소 전력 사용량의 15%만 쓸 수 있도록 지시한 상태로 업체들은 디젤 발전기를 구하거나 석탄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때 이미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 난방 때 전력 발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전력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건설한 남미의 발전소들에서 부실 공사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부실 공사가 발견돼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중국 업체가 건설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계 에너지 회사 중국수전 신호하이드로이 건설한 산악도로와 수력발전소가 부실 공사와 비위 의혹의 핵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볼리비아 중부 코차반 바산타크로스 고속도로 일부 복선 구간입니다. 산악지대에 건설된 이 도로는 터널 4개와 교량 9개 등을 포함한 29.14km 거리 규모인데요. 약 5,500억 원 상당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개통 3주 만에 일부 지점 도로,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도로 표면이 심하게 갈라져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볼리비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업이 중국 수전에서 맡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늦게 볼리비아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보니 계약 문서 검토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공식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 최소 16억 원 상당을 업체가 더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고 산악도로 자체의 배수구 부족, 도랑 확보 미비, 자재 과적 등 작업이 끔찍한 상태로 이뤄졌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볼리비아 의회는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와 중국 수전 측 공사 책임자 등을 배임과 수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전은 앞서 다른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실 공사와 뇌물 스캔들 중심에 섰던 기업입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로 불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사업의 중국 수전은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로 불러들여 2010만 2016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발전 기실 및 주변 설비에 크고 작은 하자 7,648건이 발견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고 정부 주요 강요와 공무원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중국 내 발전소를 제대로 건설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전례 없는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 이번 한파가 중국의 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은 석탄 난방을 다시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은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대기 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겨울은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중국 동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 때문입니다. 2060년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한 중국은 올 여름 상반기 52GWGW 용량의 석탄 발전을 새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배출량 제로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쌍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의 거점인 쓰촨성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화력 발전소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결국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철 추위에 석탄 부족으로 전력 및 난방 공급이 제대로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일웅장성에서는 지난 2월 발전 설비 고장을 이유로 영하 30도 추위에 주택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자 주민 100여 명이 지방정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해 민심 동요가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석탄 발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한반도 공기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